방금 소개받은 박수영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적게 나오셔서 제가 100명 이상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셔야 될 핵심 분들은 나오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년도 공자 세미나 큰 주제가 젊은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젊은 대한민국 건설인데 거기에 맞춰서 정치도 좀 더 젊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정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해요. 벌써 20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95년이니까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죠? 사실 참 좋네요. 이분 요새는 그냥 병원에 계신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우리나라 정치는 자유,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이 넘은 일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가 과연 사류에서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는 이런 반성과 함께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 현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서 보시는 거겠지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에서 2016년도에 인하대학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44개 직업에 관해서 어떤 직업이 가장 국가적인 공헌을 많이 하느냐, 어느 게 가장 청렴하냐, 존경할 만하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1등이 소방관이 가장 119 칭송을 받고 있었고요. 2등이 환경미화입니다. 근데 44개 직업군을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저 맨 오른쪽에 44번째 꼴찌를 국회의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고요. 근데 일관되게 국회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알바몬이라고요. 젊은 사람들 왜 알바할 때 여기 올리게 됩니다. 자기는 무슨 알바 잘 하겠다. 또 알바를 구하는 분들이 여기 올리는 알바몬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긴 아시겠지만 알바 자리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설문에 응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알바몬에서 조사한 결과 이게 정말 똑같이 나왔습니다. 알바몬 조사 가장 저평가된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1번이 소방관 구급대원, 이게 60%가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정말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살만한 쾌적한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평가는 제일 안 받고 있다. 한쪽으로 2등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맨 오른쪽 보십시오. 역시 꼴찌는 국회의원이 차지했습니다. 20대, 30대 알바 구하는 학생들 또는 각 직장 못 가고 있는 청년 국회의원 개청에서 얼마나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17대 국회 때 한미 FTA 협상 때입니다. 협상 때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머, 전기톱입니다. 저건 소방 안전 호스 가지고 물을 뿌리고 해서 이 한미 FTA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잊을 것 같아도 이런 쇼킹한 사건들은 뭐 해외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면서 이게 기업의 잔상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에 남부 곤약 외상센터라는 걸 개소식을 했을 때 이 센터를 만드는 데는 제가 사실 부지사 때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신문에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사진이 났는데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까지 사진을 냈더라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센터장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를 보고 제가 경기도비 280억을 지원을 해서 이걸 짓게 됐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말면 센터장이 안 나오는 이런 사진이 다 있냐?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랬더니 신문사 기자가 아니다, 이국종 교수가 있었는데 사진이 너무 커서 가운데만 자르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가 안 나왔을 뿐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사진 원본을 보내줍니다. 이게 그 사진 원본입니다. 신문에는 안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국종 교수가 어디 서 있습니까? 맨 왼쪽에 서 있고요. 가운데 사진 나온 사람들은 전부 정치인들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시 아주대 총장이라서 딱 한 사람 들어있고요. 나머지 전부 정치인들로 채워진 사진이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외상센터 개소식이니까 당연히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가운데 서야 이게 순리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는 낄 데가 없어서 맨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결국 신문에는 못 나왔고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 다음에 만나가지고 저 친하니까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 얘기가 더 웃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찍고 나서 내부 센터를 구경시켜 주려고 자기가 센터장이니까 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투어하러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사진 다 찍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도움 준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 근데 사진 찍는다, 개소식 한다, 전부 가서 연락이 사진 찍고 이국종 교수는 뒷전이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은 들어가서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뭔지 들어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문에 사진 나오는 게 목표가 되는 이런 우리 평가는 받지 못하지만 과잉 정치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두 사람 SNS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좀 따온 건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외교도 어려워서 안개 속에 쌓여 있는데 의원님들 SNS를 보면 나라 걱정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300명 의원님들 중에 제가 한 100명 이상이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는데 걱정하는 문제, 정책 문제 이런 이슈를 SNS에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어떤 의원은 자기가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올려놨고요. 어떤 분은 또 축구단 하는 데 가서 시축시간 하는 데 가서 추운데 벌벌 떨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거 우선적으로 하고 그걸 SNS에 올릴 일들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니 평가가 곱게 좋게 나올 리 없지 않느냐. 자, 이거는 동영상 들어가 주시겠어요? 박봉기 의원이 집권 여당, 잠깐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 최고위원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완장 그만 참으로. 보기가 안타까워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소개한 양동선 회원님 새로 오셨는데 독일에 오래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대산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저분 책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저런 모습 보기가 어렵거든요. 선진국에 가면. 우리는 여전히 저러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케이트의 윤성빈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받았는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객석에서 아들이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머니도 골인 한 결승점에 못 들어갑니다. 패스가 없어서. 근데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현장에 갔는데 본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뭐 일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들 이 국회의원이 되면 본인은 특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이 있던 구역이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나서 아시겠지만 이때 입었던 옷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그 코트인데 저게 이제 김영란법 논란이 됐습니다. 저게 그 5만 원을 넘을 텐데 어떻게 받았느냐 뭐 이랬더니 이제 답변은 입고 나서 세탁해서 돌려줄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받아서 씻어서 돌려주면 괜찮은 모양이에요. 저 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씻어서 돌려준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입던 옷을 돌려준다. 그것도 말이 안 돼서 그렇다고 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한 장의 SNS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지만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스스로를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갑질 사례는 비단 한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꼼수를 동원해서 후원금을 받거나 자기 아버지가 재배한 감자를 강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 화관 사이에 쌀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열면서 기업들의 공무원이 쌀 화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 버리는 거고 쌀은 지역사회라든가 이런데 복지단체에 불과할 수가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 예정인 토지의 주인들로부터 후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유모 비서관은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감자를 피감기관에 판매했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녀 취업 청탁도 국회의원 갑질의 단골 메뉴입니다. 최근 신기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납치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힘에 사죄하고 신기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19대 국회에서 38명이 갑질 논란 등으로 여론의 문맥 속에 윤리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조차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예, 지난 얘기지만 최근에도 사실 엊그제 뉴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한 분이 아들이 MBC에 아나운서로 취업 신청을 했는데 했다. 곧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SNS를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뉴스는 좀 옛날 뉴스를 제가 가져왔지만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찬바람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기침이 자꾸 나네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만 있으면 물갈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늘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갈이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무려 44%가 초선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재선만 해도 71명이니까 상당히 많고요. 3선 이상한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 정치에 들어간 사람들도 금방 기존의 정치 문화에 익숙해져 갖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여러 가지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엄청나게 최근 5년간 장착한 모든 회의에 대고 좀 나타내라. 뭐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국감 정인 신청을 혼자서 10개를 혼자 신청해서 사실 불려간 분들이 발언도 한 번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국회 불려가서 복도에 보통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앉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 신문지 깔고 종일 앉아 있다가 발언 한 번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선진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이런 단어는 정말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시중에서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어까지 불려가면서 국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제가 양돈선 국장님 책에서 제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독일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독일에 재경관도 하시고 공부도
공부하셔갖고 제가 본 독일에 대한 개론 서적 중에는 최고의 서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TNS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고 데어 슈피겔이라고 하는 독일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독일에서 정직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 누구냐 10명을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더니 7등이 교황입니다. 7등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황님 이러면 당연히 정직하기로는 1등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에 대해 교황님이 7등이에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교황이 7등이면 1등부터 6등까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연구소 슈피겔의 보도에 의하면 1등부터 6등까지는 전부 정치인입니다.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정치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직한 인물 10명을 뽑으면 정치인이 저는 아마 한 명도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한 명도 뭐 100명을 뽑아도 들어갈까 할 정도의 저희 등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양 국장님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 이걸 썼더니 댓글이 재밌습니다. 설마 잘못됐겠지,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의 한국 사람들 댓글이 쫙 붙었는데 제 배친 중에 독일에 살고 계신 교민이 계십니다. 그분이 딱 달았습니다. 이건 100% 사실이고 독일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막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댓글을 붙여서 그 논쟁을 잠재운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뭐 메르켈 지금 총리가 지금 뭐 3등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뭐 슈미튼 잘 아실 거고요. 가우크도 대통령 아실 거고,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이건 KBS 스페셜에서 스웨덴을 살린 23년간 총리를 하고 11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마지막 11번째 선거를 이긴 다음에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분이 타게 열란델 총리입니다. 이분 자서전 정말 감동의 연속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자서전인데, 열란델 총리 돌아가시고 KBS에서 취재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두가 2켤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켤레 구두는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이런 구두입니다. 나머지 한 켤레, 이건 옷인데 옷은 이게 좀 흐려서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이 옷 소매며 기세에 이렇게 하얗게 소금기가 이렇게 절여있는 양복이고, 양복이 딱 5벌밖에 없었습니다. 양복 5벌에 구두 2벌인 23년 총리. 이해가 안 가죠? 이분 나머지 구두 하나는 이 예식 때 쓰는 검은색 구두 하나랍니다. 아까 보신 그 구두하고 이 예식에 신은 구두하고 2가지 구두를 가지고 살으셨고요. 우리 웬만한 직장인도 구두가 한 3켤레, 5켤레 막 이렇게 됩니다. 양복도 뭐 철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KBS 결론은 뭐냐? KBS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청렴하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라. 청렴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죠? 차를 잘 안 탑니다. 자전거를 대부분 타고 다닙니다. 옷이 없습니다. 왜냐? 연봉이 작아요. 이게 무슨 연봉을 엄청나게 주는 게 아니고 한 400만 원 받는데 세금 떼고 뭐 물가 비싸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형으로 국회의원 하는 거지, 우리처럼 우리 국회의원은 1년에 현금으로 받는 돈 좀 이따 나옵니다만 1년에 약 4억 가량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4억 정도, 0.1% 이내에 드는 좋은 직업이 되고, 여기는 한 달에 실질적으로 한 2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처럼 검은색 큰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양복 여러 벌이라든지 좋은 데가 식사하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통상적으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오셨던 스웨덴 국왕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무슨 특별 대우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패스를 받아서 좋은 자리 가서 구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중석에서 스웨덴에 오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응원을 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막판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박영선 의원 사건이 나와서 대비를 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자기
자기 예산에 성공하는데 스웨덴 국왕은 우리한테 아무런 특권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표 사서 와서 응원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럼 이게 정치 선진국과 정치 후진국의 차이가 아니냐. 이 박영선 의원 사진과 구스타프 16세의 사진이 우리 수준과 스웨덴 정치 수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청렴하고 초선이 들어가면 다 잘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변하고 그 문화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교체가 중요할 정도로 우리 시스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 보시면 옛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박찬종, 오유방 뭐 이런 분들이 정풍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정풍운동. 그래서 당이 정치가 잘못 돌아가면 이렇게 가면 나라 거들나겠다, 큰일 나겠다, 바꾸자, 누구누구 물러나라, 뭐 부패한 정치 물러나라 이런 운동들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초재선 의원들, 친한 친구들 만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당이 어렵고 국회가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왜 아무도 이런 운동을 안 하느냐 물어봅니다. 전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저보고 현실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정풍운동에 목숨 걸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특권과 특혜와 캐시로 4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모험을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아. 가만히 있으면 사는 동안 연 4억 정도의 캐시를 받는데 보자가 9명이나 있는데 자동차도 나오는데 뭐 기차도 공짜로 타는데 이 등등 특권들이 무수히 많은 특권들 이것들이 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특권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낯익은 얼굴 다 돌아가셨네요. 40대 기수로 그래도 40대 젊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뒤에 두 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자고 나온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40대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40대 기수로 심지어 50대도 50대 기수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0.1%의 소득을 올리고 특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험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 문제가 국회의원 보수입니다. 자, 국회의원 보수를 제가 미국, 스웨덴, 덴마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들이죠. 이거를 각국마다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걸 합산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이게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활동하면서 받는 수당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그러면 그것만 해도 2억 9천만 원, 약 3억 정도 되고요. 각종 경비로 받는 돈이 9,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억 정도의 캐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연봉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물가 수준을 감안한 PPP로 하면 16만 2천 달러가 되고요. 미국은 17만 4천 달러, 스웨덴은 8만 8천, 덴마크는 9만 4천 달러가 됩니다. PPP를 하면. 즉, 이 미국은 말이죠. 우리보다 많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우리가 많이 받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 많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미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박진 박사도 미국 박사지만 저도 미국 박사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100배나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확하게 98배가 큰 나라입니다. 뭐 G1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이고요. GDP로는 1000배가 더 큰데 이런 나라를 벤치마킹을 해서 자꾸 따라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 또는 우리가 조금 나은 경제 수준 가진 나라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유럽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럽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더 놓고 보면 이 스웨덴하고 비교하면 PPP로 이런 보수가 우리가 약 2배가량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다음에 이 덴마크하고 비교해도 1.7배, 약 2배가량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만 특별히 많은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미국 시스템이 특별히 의회 중심 국가이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파운딩 파더들이 나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의 연봉도 많고 보장할 수도 많습니다. 자, 1인당 GNI하고 의원들 BPP를 또 이제 제가 통계 숫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인이 받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평균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통계를 보는 거고요. 이 통계를 좀 이따가 이제 비율로 한번 보면은, 자, 한국은 1인당 GNI하고 4.5배 정도가 되는, 즉 국민들 평균보다 한 4배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 미국은 그래도 많이 받지만 우리보다는 저 비율은 낮습니다. 근데 저 맨 끝에 있는 스웨덴으로 가면 국민 1인당 GNI 대비 1.8배밖에 더 안 받고 있더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보통 사람들로 돌아가서 봉사형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 활동 해봐라. 뭐 안 해봐서 그렇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예, 압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구조를 없애자는 게, 국민들부터 좋은 평가도 받지 않는데 돈 많이 쓰는 정치활동, 그걸 없애자는 게, 그래야만 봉사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돈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인데 뭐 하는데 돈을 쓰느냐? 예, 많이 씁니다. 좋은 데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세미나도 좋은 호텔에서 해야 되고. 밥을 호텔에서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캠브리지라고 한 조그만 도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도시인데 그 시의회가 없더라고요. 시의회 건물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시의회를 합니다. 법정에서. 전부 시의원들이 자기 샌드위치를 가지고 저녁 7시면 모여가지고 9시나 10시까지 토론하고 합니다. 별도의 시의회 건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청렴하게들 하는 거죠. 자기 샌드위치 자기 들고 오면 되는 거지. 꼭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5배 더 적은 돈이 되는 거죠. 1인당 GDP하고 비교해도 뭐 비슷합니다. 제 숫자도 약간씩, 아까는 GNI하고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엔 1인당 GDP하고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의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보수를 우리가 또 가처분 소득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세금 내고 나서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얼마가 되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다 각국 비교를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종합 비교를 한번 가처분 소득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도 역시 세금을 뭐 많이 내는 스웨덴, 덴마크를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는 별로 많이 안 떨어지고 미국도 별로 많이 안 떨어지는, 당연히 소득에 대한 누진세가 유럽이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하고 국회의원 가처분 소득은 또 차이가 더 벌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요 방금 보수를 봤는데요. 이 World Justice Project라고 하는 데서 2013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의원 보수 대비 행정부 견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과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우리가 23위로 25개국 중에 거의 꼴찌 가깝게 내려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위가 덴마크, 4위가 스웨덴이고요. 여기 미국은 17위밖에 못하고, 즉 의원에 대해서 보수를 투입은 많이 하는데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산출은 거의 꼴찌 가까이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외국 기관이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 효과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하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139개국 중에 우리는
99위를 차지하는 참담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도 49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미국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금년에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달라. 7,530원 내달라는 청원을 해서 청원 마감이 됐습니다. 20만 명 넘어갔습니다. 답이 나오더라고 27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죠. 청와대에서 청원이 20만 명 넘으면 답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근데 국회 맡겨놓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자기 거 안 고칩니다. 자기가 20대 국회 때도 초반에 전세균 의장님께서 자기 의장되면 그 의원들 특권을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줄어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혜가 보좌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좌진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보좌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회의원 질문에서 답변해보고 도의원 질문에서 답변을 해본 사람입니다. 어느 질문이 더 답변하기 어려우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국회의원 질문이 당연히 수준이 높지 않겠냐,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답변을 해본 제 경험으로는 도의원 답변이 더 힘듭니다. 도의원 답변. 왜?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좌관 현재 명이 인턴 1명에서 인턴도 사실상 보좌관이기 때문에 9명의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하는 질문은 본인이 하는 질문이 아니고 보좌관이 써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답변이 들어가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도의원들은 제가 경기도 부지사한테 답변하면 보좌관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락에 현장에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만나고 웃고 울고 그래서 써온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멍텅하게 답변 딱 들어가면 바로 추가 질문 1시간도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 도의원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질문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몸소 선수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보좌관이 많으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많습니다. 미국은 법상 18명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추가적으로 직원 또 4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후원금 받은 걸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밥도 이런 사무실 갔더니 한 30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은 낭비가 많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보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프랑스 세 사람 기준 돈을 주고 그걸로 싼 사람 5명까지는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3명입니다. 프랑스도 3명, 일본도 3명입니다. 우리는 9명입니다. 많죠?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다 보니까 드는 돈도 많죠.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유럽의 평균은 0.5명입니다. 0.5명. 스웨덴은 보좌관이 아예 없습니다. 없고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덴마크는 의원 2명당 비서 1명입니다. 제가 덴마크 의회에 갔더니 의원이 직접 커피를 사줍니다. 없어요. 커피 될 사람이. 보좌관 2명에 1명, 그 사람은 자료 찾고 뭐하고 바쁜데 커피는 의원이 손수 내리는 커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비서 1명도 안 되니까 0.5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9명입니다. 의원실에 가서 의원이 직접 차 내려주는 차를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많은 월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특권의식이 딱 막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0.1%의 보수를 받고 9명의 보좌를 받고 또 보좌진들이 연락이 잘 오십니다. 어디 행사 가면 길이 다 쳐주고요. 미리 가서 의원님 오신다고 또 얘기하고 영접하고 이런 게 체질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체질. 한때 박영선 의원은 보좌관이 등을 떠밀어서 모르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건 났을 때. 근데 뒤는 또 아니라고 변명도 하고 했지만 IOC 위원이 스켈레톤 회장님이 초청을 해서 들어갔다. 회장님은 또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 양반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신문에 계속 공방이 벌어졌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수 많고 모자람 많고 또 다른 특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의원들이 받는 9,200만 원의 각종 이 매식비, 출장비, 뭐 자료 발송비, 공용요금, 차량 유류대 뭐 등등등 사무실 유지비 뭐 이게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 사는 거겠죠 등등 해서 9,2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어디 잘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20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한테만 나눠준 국회 안내 책자, 의원 활동에 대한 안내 책자가 조그만 책자가 나와서 번호까지 붙여서 의원들만 나눠줬는데 제가 친구 의원한테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종류의 특권들이 다 숨어 있어서 합하면 4억 정도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 보조 수당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1억 5천만 원까지 매년 그럴 수가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현역 의원은 3억까지 보급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거죠. 새로 신입 들어오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활동들을 못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정년수당, 명절응답비, 선물 등등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지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ransparency International 조사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저렇게 OECD 중에서 29위 전체 수위는 52위.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한테 한 44위, 5위 막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요즘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 이게 특권 없애기 차원에서 3년임을 제한해야 된다. 연봉을 좀 줄여야 된다. 고자직을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3년임 제한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국회의원 연임 줄이는 나라 어딨냐? 아 여기 간다. 레슨을 하든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필요하면 해야 된다. 필요하면. 근데 하는 나라가 하겠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마크롱입니다. 마크롱 공약에 국회의원 3선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국회 제한을 하거나 특권 없애려면 자기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고 대선 공약으로 내고 집권 후 6개월 내에 밀어붙여서 국민들 지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회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크지기만 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마크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도 실용 노선을 한 마크롱이 지금 우리 정부랑 출범한 기간이 비슷합니다. 9개월 정도 됐습니다. 9개월 정도 됐는데 경제 성장률이 2배로 올라갔고요. 실업률이 뚝 떨어졌고 일자리 25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9개월 된 사정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국회의원 왜 3선 제한을 해야 되느냐? 자꾸 흘러갈수록 부패하거나 무능해지거나 안주하는 경향이 있더라. 연령을 봐도 우리 국민 평균 연령이 현재 41세입니다. 국민 평균 연령 41세인데 초재선만 해도 거의 60세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령별로도 이미 차이가 나요. 5, 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20대는 없습니다. 20대 없고요. 선수별로 초선들도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요. 재선들도 60세 가까이 올라가고 이런 우리 국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최근 뉴스를 정리해 한번 보시죠.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크루츠 작년에 취임했는데 31살 31살짜리도 총장을 쓰고 우리는 30대 국회의원 2명이 있고요. 20대 국회의원 없습니다. 근데 갓 20을 넘긴 31살짜리가 총장이에요. 다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뉴질랜드 37세, 아일랜드 38세, 마크롱 39세죠. 그리스 40세, 트리도 적기는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40세, 폴란드, 벨기에 30대, 40대 총리 수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노쇠해져 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당선되면 8선까지 막 하니까. 연봉 삭감. 전 연봉을, 국회의원 연봉은 늘 주장합니다. 화이트 칼라의 평균값 정도 해서 국민 중간값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뭐 블루 칼라하고는 일이 다르니까 화이트 칼라이지니까 화이트 칼라의 중간값 정도로 연봉을 주면 좋겠다. 또 그게 맞게 활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졸 중위값은
4,368만 원입니다. 예, 근데 뭐 그거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리가 5,700, 과장이 6,800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선에 정도 하는 중위값이 되지 않겠느냐. 화이트칼라 중위값 정도로 근봉을 줘서 특권 의식 같지 않죠. 국민들도 국회의원 보면 어우 뭐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세고 보좌관이 9명이고 맨날 2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 월급도 뭐 연봉도 거의 현금으로 4억 이상 받는다더라 하면 신화가 자꾸 형성됩니다. 국회의원은 아주 센 사람이고 특권 계급이 잘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특권이 강화되고 국민들과의 괴리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자산입니다. 우리 국민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4천만 원인데요. 국회의원 인간 평균 자산은 40억 정도 되는 걸로 공식 재산신고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산신고 내역이라는 것은 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낮게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얘가 너무 큰 국회,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평가는 나쁜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아까 3억 4천만 원 얘기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구간별로 보면 이 3억 4천 구간도 없습니다. 5억 미만이 뭐 재산으로 1.2%, 의원 수는 한 2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 구간, 10억에서 50억 구간에 들어있는 게 절반 정도가 이 구간에 들어있습니다. 즉 국민 일반하고 괴리가 그만큼 크고 상위 10% 정도를 대변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울에 한 80% 정도가 보유하고 있고 서울 지역 아닌 사람들은 한 70%가 서울 부동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스웨덴 같은 데는 자기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은 의회에서 아주 조그만한 오피스텔 같은 걸 주더라고요. 겨울 침대와 책상 하나가 있는 방을 의회가 지원을 해서 스톡홀름에 올라왔을 때 또는 뭐 수도에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직원 우리가 미국 모델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미국 모델보다는 0.5명인 유럽 모델로 가서 보좌직원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질문 수준도 높아지고 추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의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도 3명인데 우리 왜 9명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이건 3선 연임 제한,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정도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논을 하고 합의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3번 한 다음에 한 번은 의뢰 위치하고 가보는 게 좋다. 의뢰 위치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4선 국회의원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3선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연임을 못하다고 하는 3연임 제한, 3선 제한이 아니라 3연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롱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크롱,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간의 싸움을 저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가 싸우고 있고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상황에 국민들이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의 싸움에 열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중도 시력,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좌파 정당으로 61.4%의 득표율로 일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보수라고 주장하는데 보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당선되고 자기 계파가 유지되고 자기가 4선, 5선 하는 데는 패권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를 참칭한 거에 불과합니다. 대파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구속이 돼서 탄핵을 당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누구 찍어서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 물러가야 된다고 국민들 여론은 뜨겁게 많습니다. 바닥에 가서 전 뭐 여러 사람 만나니까 많은데 한 명도 안 물러납니다. 끝까지 조용히 있다가 다음 선거 때 당선만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패권주의지 뭡니까? 삼성전자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 사장단, 부사장단이 총 합해서 10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사표를 냅니다. 통상 삼성전자 사장이 사표를 내면 3년간 고문의 지위를 줘서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뭐 일은 안 하지만 그러나 삼성전자 이번에 10년 그만둔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로 그만뒀습니다. 바로 짐을 빼는 바람에 제 친구 사장 하나는 자기 삼성전자 사장실에서 뺀 물건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제 사무실에 갔다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다른 사무실 구해서 옮겨갔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삼성전자도 못한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구속, 을 넘어서 탄핵까지 됐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보셨습니까? 늘 대통령 옆에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사퇴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제가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도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좌파들은 완전 좌파 원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원리주의. 포퓰리즘으로 나라야 그들 나든 말든 다음 선거, 올해 같은 지방선거, 다음 같은 총선, 그 다음 대선만 이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적 원리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특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잡고 유지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좌관도 한 명밖에 없고 월급도 한 200만 원밖에 안 주면 목숨 걸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대의, 공의, 국가,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보수는 공동체와 자유를 기본 가치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기 기업 활동을 하거나 자기가 돈 벌면 다 놔둡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가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너무 심한 자유를 약간 제한을 합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누진세도 걷어서 공동체가 깨질 정도로 탈락한 사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게 진짜 보수의 모습입니다. 진짜 진보는 공동체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등도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전부 국가가 돈 다 주고 일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제 칼럼이 이제 매일 문제에 나왔는데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는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극단으로 흐르질 않거든요. 왜?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싸우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파 패권주의와 좌파 원리주의 극단으로 가니까 대화가 안 돼요.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 평등을 하자.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 나만 당선되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 모양인데 그 배경에 그 원인에 근본 원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권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을 깨어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안개 속에 들어있습니다. 태극기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라 유지하는 근본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안보 두 축인데 외교까지 흔들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기본 구조. 즉 봉사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생계 위주로 가는 이 문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킹핀이 뭐냐? 저는 정치 특권을 줄이는 것. 정치 특권을 확 줄이는 것. 이게 킹핀이라고 생각합니다. 킹핀은 볼링에서 이 5번 핀입니다. 볼이 5번 핀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스트라이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잔챙이들 9번 핀, 10번 핀 쳐봐야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 거다. 킹핀은 정치 특권의 감축입니다. 그래서 정치 교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구조바꾸는데 오늘은 정치 특권에 관해서 주제를 마쳤습니다. 선거구제의 문제라든지 소선거구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같이 모입니다. 저희 동네에 가로등을 싹 갈아서 일제히 달았는데 그건 시의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등 점등식을 하는데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가로등 점등식에서 똑같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나라에 대해야지. 소선거구제하니까 지역에 가로등 하나 다른 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런 무관을 하고 각종 지역에
대소사. 우리 동네 국회의원 제일 많이 만나는 데가 상가입니다. 지역에 누가 돌아가시면 상가에는 반드시 합니다. 안 오면 지역 국민들은 저 XX 당선자들이 얼굴도 안 내밀고 뭐 이렇게 해요. 국민들도 문제고 그분도 문제입니다. 뭐 정책 이런 걸 바꿔야 될 텐데 상가, 결혼식 이런 들락날락하다가 세월 나가는 그래도 사업 받으니까. 그래서 정치 교체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국회의원을 특권 없애서 권력형 생계형 비제에서 봉사형으로 가서 정말 내가 한 번만 딱 봉사하겠다 또는 두 번만 딱 봉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전문성을 확 쏟아붓고 일반인으로 돌아오겠다. 그 괴리가 좁아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